자, 오늘로 여러분들 품사를 다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완료를 하고, 사실 중요한 거는 문법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론을 자세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죠? 하지만 그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수업 때 여러분한테 모든 단어들을 다 설명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수식어하고 독립어 해서 품사 부분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수식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수식어는 일단 개념을 보게 되면은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단어라고 하죠. 자, 수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꾸며주는 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혹은 의미를 제한하는 이라는 의미로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실제로 우리가 어떤 낱말을 꾸며주게 되면은 의미의 범위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정원의 꽃을 봐 이러면 여러분들은 정원의 빨간 꽃, 파란 꽃, 노란 꽃, 흰 꽃, 보라 꽃, 분홍 꽃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이 얘들아 정원에 있는 빨간 꽃을 봐 이러면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꽃이 빨간 꽃으로 한정이 되버리잖아. 그러면 파란 꽃, 노란 꽃, 하얀 꽃, 분홍 꽃 이런 것들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꽃의 범위가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어에서 꾸며준다는 말은 이걸 제한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런 나중에도 보면 뭐 접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개념들이 똑같이 등장을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수식어는 계속 봅시다. 다른 말을 수식하는, 즉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를 우리는 수식어이라고 한다는 거죠. 국어의 수식어는 의미에 따라서 관형사와 부사로 나뉘게 되는데 이들은 활용하지 않는 기본적으로 불변어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형용사랑 우리 국어의 관형사랑 정말 많이 헷갈려해요. 알겠죠? 영어에서 형용사는 우리 국어에서 관형사처럼 부사처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걸 영어는 전부 다 형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다의 형태로 끝나는 그것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어에서도 형용사가 명사나 체형 같은 것들 혹은 서술어 같은 것들, 부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식으로 변형이 돼서 쓰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언, 즉 형용사랑 동사 이런 것들과 관형사, 부사, 수식어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뭐다? 기본형으로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구분을 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빈칸에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동사, 형용사는 그렇죠? 다른 낱말을 꾸며주는 형태로 쓰이더라도 기본형, 바로 뭐뭐다의 다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즉 기본형으로 변하면 동사, 형용사, 변하지 않으면 뭡니까? 수식어.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품사, 그리고 나중에 보면 문장 성분 이런 거 할 때 학생들이 자꾸 헷갈리는 요소인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개념만 딱 바로 잡고 있으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자,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형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자, 봅시다. 바로 체언 앞에 놓여서 오직 뭐만을 꾸며준다. 체언만을 꾸며주는 걸 우리는 관형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즉, 관형사는 오로지 체언만 수식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관형사는 오직 체언. 우리 국어에서 체언은 명사,
수사를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체험만 수식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관형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관형사가 다른 걸 꾸며주는 기능은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꾸며주는 단어를 관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형사는 오직 체험만을 꾸며준다라는 말은 이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뭐다? 오직 체험의 바로 앞에만 위치를 할 수 있다. 우리 국어에서는 꾸며주는 말이 꾸밈을 받는 말보다 반드시 앞에 위치를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관형사는 꾸며주는 말에 직접적으로 바로 앞에만 위치할 수 있는 게 관형사의 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뒤에 있는 부사랑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뭐다 합시다. 자, 이런 관형사의 특징은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조사와 결합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게 바로 관형사의 특징. 첫 번째가 되겠죠. 격조사든 보조사든 어떠한 조사도 관형사와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특징 두 번째. 그리고 여기서 굳이 하나 더 특징을 얘기한다면 문장에서 형태상 혼자 쓰인다. 즉 다른 말과 띄어서 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자, 관형사는 크게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로 나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성상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형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상관형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꾸며주는 걸 우리는 성상관형사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성상관형사의 특징은 바로 뭐다? 뒤에 오는 체언을 그렇죠? 어떤 의미로 수식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성상관형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새 책. 알겠죠? 가방은 가방인데 어떤 가방? 헌 가방. 그렇죠?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옛집. 이런 식으로 그 사물의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설명해주는 관형사를 우리는 성상관형사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형사들이 전부 다 성상관형사입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지시관형사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바로 뭐다? 대명사와 구분을 꼭 해야 되죠. 그렇죠? 대명사와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관형사도 역시 마찬가지.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관형사를 우리는 수관형사라고 얘기하는데 얘도 역시 수사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대명사랑 수사를 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바로 요 지시관형사나 수관형사는 그렇죠? 대명사나 수사와 달리 얘네들은 조사의 꾸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조사가 붙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사실 지시관형사와 대명사, 수관형사와 수사 얘네들을 구분해주는 기준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저번에도 한번 들었었죠? 자, 사과 하나를 먹었다. 자, 이런 문장과 사과 한 개를 먹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두 문장의 의미는 똑같아요. 그쵸? 그런데 차이점을 보게 되면 얘는 하나라는 말을 썼고 여기서는 한 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쵸? 자, 일단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봐도 얘는 한 번, 두 번, 세 번 띈 세 개의 어절을 사용하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띈 4개의 어절을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일단 어절 수가 차이 난다는 건 이꼴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 낱말의 수가 차이가 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첫 번째 하나라는 문장을 보면은 하나라고 하는 거에 뒤에는 르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조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수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는 역시 마찬가지 수사처럼 조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을까? 넣어보면 되겠죠. 한이개를, 한를개를, 한도개를, 한만개를 아무리 어떤 조사를 넣더라도 말이 성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사의 꾸밈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 경우는 여기서 특히 이 하는 바로 수관형사가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요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쉽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전에 얘기했던 이런 경우도 있었죠. 자, 나는 그 집이 좋다. 자,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이 그라고 하는 게 대명사냐 지시관형사냐 이거를 구분하려면 역시 여기도 조사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어요. 나는 이 집이 좋다. 나는 그를 집이 좋다. 나는 그도 집이 좋다. 아무리 해도 조사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한다고 했어. 선생님이. 선생님 나는 그의 집이 좋다 하면 말이 되지 않나요? 했을 때 그의 집이랑 그 집은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의미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 이 경우도 바로 지시관형사이다 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수관형사, 수사, 지시관형사, 대명사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결국은 바로 뭐다? 조사가 붙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은 정말 쉽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숫자를 나타내는 말 뒤에 조사 붙여보기, 그 다음에 지시하는 말 뒤에 조사 붙여보기 요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부사는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관형사가 꾸며주는 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밖에 없었어요. 세 가지, 그치? 하지만 부사는 사실상 그 외에 다 꾸며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부사는 주로 용언이나, 그쵸? 혹은 문장을 꾸며주는 단어를 우리는 부사라고 하는데, 그쵸? 특히나 얘 부사가 꾸며주는 거는 용언, 그 다음에 관형사, 혹은 다른 부사 혹은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간혹 가다가 부사 중에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는 부사가 있어요. 알겠죠?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를 우리는 바로 체언 수식 부사다.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왜?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학생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 사람들이 다 헷갈릴 수밖에 없죠. 왜? 좀 전에 얘기했죠. 체언을 꾸며주는 거 원래는 관형사라고, 그죠? 하지만 간혹가다 부사 중에 체언을 꾸며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부사는 크게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성분부사는 말 그대로 바로 뭐다? 문장에서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해주는 부사어를 우리는 성분부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성분부사는 다시 성상부사와 지시부사, 부정부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성상부사는 잘, 아주, 너무 등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성질,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 성분부사는 아까 뭡니까? 관형사처럼 설명을 해주면 바로 뭐다? 다른 낱말을 어떻게 의미로 수식을 해주는 걸 우리는 성분부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기가 걸어가는데 어떻게? 천천히 걸어가죠. 알겠습니까? 아기가 천천히 걸어가는데 어떻게? 매우 천천히 걸어가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상의 상태를 어떻게 의미로 꾸며주는 것을 우리는 성상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지시부사는
이리, 그리, 저리, 어찌, 언제. 뒤에는 항상 서술어고 하죠. 이리 오너라. 그쵸? 그리 가자. 그쵸? 저리로 가. 그쵸?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가 있죠. 그래서 장소나 시간을 가리켜서 한정하거나 나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걸 지시부사. 근데 지시부사 같은 경우는 대명사를 구분하기가 너무 쉬워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부정부사는 우리 국어에서는 못하고 안.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못은 자, 우리가 어떤 그 부정부사라고 얘기하면 얘는 능력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능력부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뭐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는 능력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반대로 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의지부정이라고 합니다. 의지부정은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를 우리는 의지부정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할게. 여러분들은 숙제를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안 했다고 해야 돼? 못 했다고 해야 돼? 쌤한테 얘기할 때. 안 했다고 하면 혼나야겠지. 왜? 숙제를 할 수 있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잖아. 그치? 그럼 숙제를 얘기할 때는 어떻게? 못했어요 라고 해야 그나마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거죠.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뭐 시간이 없었다든지 뭐 손이 부러졌다든지 그치? 어쨌든 그러한 이유가 존재할 때는 못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다리를 다쳐서 학교에 안 갔다가 아니라 이때는 못 갔다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뭡니까? 나는 오늘 너무 지금 뭡니까? 힘들어서 좀 게을러서 혹은 뭐 이런 이유로 학교에 안 갔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었지만 내가 굳이 가지 않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 부정과 의지 부정을 나타낼 때 못과 안이라고 하는 부정부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거는 우리 국어에서 부정어는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안, 못, 혹은 안 하다, 못 하다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다른 말 없다라든지 아니다 같은 경우는 부정어가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성분, 문장부사 보도록 합시다. 자, 문장부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부사를 우리는 문장부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문장부사에는 기본적으로 양태부사 그리고 접속부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먼저 양태부사를 보게 되면 양태부사는 과연, 다연히, 분명히 이런 것처럼 말하는 이의 태도나 주관적인 판단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쉽게 판단하는 게 할 수 있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영어에서 보면 우리가 호응하는 말들이 있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과연 뭐뭐다. 그죠? 만약 뭐뭐라면 반드시 뒤에는 긍정어. 절대, 결코 뒤에는 부정어. 영어 시간에 이런 거 많이 외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얘기하는 비록, 과연, 만약, 반드시, 절대, 결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양태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호응하는 말에서 앞부분에 있는 것들 우리는 양태부사다. 얘네들은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반면에 접속부사. 우리 국어에서는 접속사라고 하는 분사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어에서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뭐 또는 이런 것들처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걸 우리는 전부 다 접속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쵸? 자, 그런데 사실 이 부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는 우리가 품사 구분할 때 주로 어려운 게 동사, 형용사 같은 용어들, 가변어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려워하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은 요 부사라고 하는 복병이 좀 생깁니다. 알겠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부사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옆에다 보도록 합시다. 자, 부사의 특징을 보게 되면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부사는 조사, 그 중에서도 특히 보조사, 꾸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사는 보조사가 꾸며주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는 채연에만 묻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번에 조사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보조사의 경우는 부사와 부사 뒤에도 붙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이라고 하는 부사에 조사가 붙으면은 정말로 가능하죠. 그렇죠? 너무라고 하는 말도 너무도. 그렇죠? 그 다음에 빨리라는 말 뒤에도 빨리만 와라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하잖아. 그렇지? 여기서 도, 로, 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조사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보조사는 부사의 뒤에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도 붙여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몇몇 부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사는 체언을 수식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대표적인 게 다만, 오직,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쟤네들은 체언을 수식하면 그냥 뭡니까? 관형사로 두면 되지. 왜 얘네를 부사로 분류를 하나요?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소년탐정 김전이 항상 많이 하는 말이죠. 자,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김전일이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바로라는 말을 꾸며주는 대상을 보게 되면 우리 국어에서는 꾸며주는 말은 반드시 꾸밈을 맞는 말보다 앞에 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그렇지? 그러면 지금 바로의 위치를 보면 뒤에 있는 말은 너다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너다는 뭡니까? 너다라고 하는 것은 너라고 하는 대명사에다가 그렇죠? 플러스 여기에 이다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가 붙은 이런 형태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로가 꾸며줄 수 있는 대상은 바로 너라고 하는 대명사밖에 없어요. 조사를 꾸며줄 수가 없으니까. 그죠? 조사를 꾸며줄 수는 없잖아요. 꾸며주는 말이. 그치? 그러니까 이 바로가 꾸며주는 말은 너라는 대명사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부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얘를 부사로 보느냐? 또 다른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너는 학원을 마치고 바로 가거라.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 바로가 꾸며주는 말은 뭡니까? 뒤에 있는 가다라고 하는 동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즉 그 말은 뭐다? 여러분들이 체언수식 부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원래는 일반적인 부사처럼 서술어를 꾸며주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체언도 꾸며줄 수 있는 부사가 바로 체언수식 부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왜 얘네를 부사로 분류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체언수식 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원래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게 주 일이지만 얘네가 체언도 함께 꾸며줄 수가 있다. 이런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부사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뭐다? 관형사에 비해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알겠죠?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관형사를 얘기를 했는데 관형사 같은 경우는 얘가 꾸며주는 체언의 바로 앞에만 위치를 할 수가 있어서 그쵸? 그 말은 관형사의 위치는 사실상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부사는 관형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위치가 자유로워요. 알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나는 공부를 정말로 잘 한다. 자, 요런 문장이 있을 때, 그치? 자, 요 정말로를 위치를 옮겨봅시다. 나는 정말로 공부를 잘 한다. 정말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사실상 요게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알겠죠? 문장의 앞으로 뽑으면 뽑을수록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현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절대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2교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거의 공무원 시험, 그것도 한 7급 정도 될 때 이 정도 나오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거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바로 뭐냐? 여기서 지금 정말로라는 위치를 보게 되면은 바로 뭐다?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서술어 앞에 위치해도 되고, 그쵸? 목적어 앞에도 위치할 수 있고, 문장의 제일 앞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럴 때도 역시 정말로가 꾸며주는 건 결국은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사는 관형사에 비해서는 비교적 위치가 굉장히 좀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은 절대 부사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렇죠? 독립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보도록 합시다. 독립원. 자, 독립어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 그렇죠? 선생님이 항상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왕따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다른 말들 다 왕따시키고 지 혼자만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감탄사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독립어는 생각보다 파악하기가 쉬워요. 알겠죠? 왜? 바로 여기다 말고 여기다 씁시다. 바로 감탄사의 뒤에는 반드시 반정, 쉼표죠, 그쵸? 을 사용하여 다른 낱말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쉼표만 찾으면은 여러분들은 감탄사를 90% 이상 찾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감탄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감탄사는 화자의 부름, 느낌, 그쵸? 대답, 이렇게 나타내는 거. 뭐 느낌하고 놀라면 사실 같은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그냥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름이나 감정, 대답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감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말, 야,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감탄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말, 에구머니, 어머나, 와, 이런 것들은 감탄사. 우리가 아까 시에서, 전 시간에 배웠던 시에서, 이런 것들 감탄사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답은 네, 아니요, 이렇게 해서 쉼표를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감탄사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주의할 점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자, 철수야. 자, 요 경우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철수라고 하는 명사에 누구누구야라고 하는 혹격 조사가 붙은 거지. 얘는 뭐다? 감탄사가 아니다. 누구누구 이름 뒤에 누구누구야라고 하는 부르는 말이 붙는 거는 이 경우는 감탄사로 취급하지 않는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은 감탄사는 정말 볼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독립원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품사통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간단하게만 읽어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반드시 바로 뭐다? 이렇게 그 감탄사는 이제 쉼표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게 되고, 그쵸? 근데 명사가 감탄사처럼 쓰인다고 하더라도 얘는 감탄사가 되진 않습니다. 알겠죠? 명사는 명사로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은 여러분들이 절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시간이 문법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일단 품사를 다 끝내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이 뒤에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질문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